박완서 장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6번째 이야기 겨울나무. 그 여름이 가고 가을 되고 겨울 될 때까지도 나는 하루 만에 오빠를 매장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오빠가 무덤 속에서 난 안 죽었다고 무서운 얼굴로 살아나오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그러고 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죗값처럼 온몸이 흥건히 식은 땀에 젖어 있곤 했다. 내 마음속의 오빠의 무덤은 살아서 몸부림치다 다시 죽은 흔적으로 봉분에 쩍쩍 금이 가 있곤 했다. 그 밖에 우리 식구의 연명은 무사했다.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고 아무도 오늘 무얼 먹을까 내일 무얼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지만 생존에 지장이 없었고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도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그래도 첫 추위가 닥치자 세 방에 흩어져 자던 식구들이 한 방을 쓰기 시작했다. 건넌방이었다. 그 방이 안방보다도 넓고 우풍이 제일 덜했다. 땔감이라도 아끼는 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목숨을 부지시켜주는 이에 대한 예의라는데 무언의 합의를 본 결과이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붙어 지낸다는 건 여간 못할 노릇이 아니었다. 한 방을 쓰기 전에는 식구들에게 더는 애정은커녕 관심도 가질 것 같지 않은 게 홀가분하면 했지 미워한다고까지는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한시도 혼자 있지 못하고 주야로 같이 지내게 되니 눈길 한번 마주치는 것도 괴로웠고 견딜 수 없는 혐오감으로 문득 토악질이 치밀 적도 있었다. 엄마도 옳게도 오빠의 죽음을 감쪽같이 집어삼키고 속에서 썩이고 있지 싶어 밉다기보다는 징그러웠다. 엄마나 옳게 보기에 나 또한 그래 보였을 것이다. 제대로 예를 안 갖춘 장래의 후유증은 이렇듯 우리 식구 안에서 불안의 불안을 거듭했다. 만약 어린 두 조카가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가족으로서의 외형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도 엄마와 나 사이에 찬이가 눕고 나하고 올케 사이에 현이가 눕도록 자리를 까는 것은 상징적이었다. 자는 동안도 완충지대가 필요할 만큼 우리는 서로 치떨리게 징그러워하고 있었다. 현이는 식구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첫 돌을 넘겼고 아장아장 걸었고 가르쳐 준 바 없는 재롱도 곧잘 부렸다. 사내 녀석인데도 피부가 백옥 같고 눈이 큰 아이였다. 가끔 웃을 일이 있다면 그 애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리내어 웃다가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허둥지둥 그 그림자처럼 침침한 무표정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식구를 묶어주고 있는 증오보다 더 강한 어떤 약속 같은 걸 의식하곤 했다. 말로 맺은 바는 없지만 오빠의 죽음을 전후한 그 그림자 같은 생존 방식에 우리 식구는 아직도 확실하게 묶여 있었다. 첫 추위에 감기가 들었는지 콧물을 줄줄 흘리던 현이가 몸이 쩔쩔 끓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른용 아스피린을 반으로 쪼개서 물에 풀어 먹이는 게 전부였다. 종점엔 약국도 생기고 성북서 건너쪽엔 소학과 병원도 들어와 있었다. 신한탕 뒤 우리 집이 있는 안정되고 보수적인 골목에도 우리 말고 또 한 집이 들어와 있어서 비록 서로 교류는 없지만 고립감이 덜하던 차였다. 아무리 도강을 금하는 것 같아도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은 것 같았다. 틈만 일단 발견했다 하면 스스로 틈을 넓혀가며 스며드는 수압처럼
인구가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적한 처지는 파주 구렁재에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이웃은커녕 식구끼리도 감정의 교류가 없었고 우리 집 벽장엔 호두 한 알도 비장의 영사도 없었다.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고립이야말로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목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는 게 숙부네의 은밀한 보살핌 덕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기 위해서도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안 죽어져서 할 수 없이 산다는 걸 온몸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우 그 정도가 우리의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안 죽어져서 할 수 없이 사는 주제에 아이가 좀 아프다고 법석을 떨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보채긴 좀 해도 그런대로 잘 놀던 아이가 하루는 몸져 누웠다. 2살짜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목구멍에선 가래가 끓고 숨은 턱에 닿게 가쁘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다가 나도 모르게 40도가 넘을 것 같다고 얼뜬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어린 목숨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무서웠다. 그렇죠? 분명히 40도가 넘죠? 올케는 마치 40도가 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부르짖더니 아이를 손포대기에 둘둘 말아안고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엄마는 호두 한 알, 영사 한 숟갈의 준비성도 없는 주제에 그림자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회색빛 무표정을 허물어뜨리지 않은 채였다. 폐렴이래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주사를 거저로 놔줬어요. 저녁 때 한 번 더 데리고 오래요. 항생제를 시간 맞춰 놔야 된대요. 아이를 내려놓으며 울케가 나에게 보고하듯이 말했다. 뺨에 눈물이 번들대고 있었다. 시간 맞춰 또 한 번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췄지만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밖에 시원한 소리를 안 하더라고 했다. 주사를 2번씩이나 맞았는데도 열이 잘 안 떨어져서 올케는 밤새도록 머리맡을 지키며 찬 물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갈아대고 있었다. 올케를 좀 눕게 하고 내가 머리맡을 지킬 때였다. 아이의 숨결이 어찌나 가파른지 나는 아이의 입 가까이 내 입을 대고 그 숨결을 빨아들이는 신용을 하면서 속으로 아이의 병이 나에게 한박 옮아오길 빌었다. 옅은 잠에 빠졌던 올케가 눈을 뜨더니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이 아이 병균을 옮겨받고 싶어 그런다고 했다. 나는 다만 병든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런 비위생적인 행동에 정말 효험이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었건만 올케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아이의 뜨겁고 가쁜 호흡을 열렬하게 흡입했다. 날이 밝으면서 아이는 열이 내리고 눈을 뜨더니 물을 찾았다.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아이를 업고 갔다 온 울케는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돈 벌면 제일 먼저 그 의사 은혜부터 갚아요 했다. 돈 벌면 소리를 그녀는 충분히 뜸을 들여가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벼락 같은 충격이 되었다. 그동안 근숙이 언니네는 식구들이 다 돌아와서 그 큰 집에 빈방이 없을 정도로 북적대고 있었다. 양친 부모에다 결혼한 오빠, 올케, 조카들만 해도 대식구인데 시집간 새언니들까지 자기 집 놔두고 친정집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집간 언니들이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노부모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안 놓여 가까이 끼고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다. 그래서 피난도 대부대가 함께 다녔지만 여러 남매 중 하나 남은 미혼인 근숙이 언니는
그렇게 엉겨 사는 게 도무지 마땅치가 않은 듯 했다. 근숙이 언니나 나나 한창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장소가 필요한 나이였다. 그 언니가 피난지에서 먼저 돌아온 것도 가족 선발대로 파견된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무단 이탈이었나 보다. 정부가 환도도 하기 전에 그 겁 많은 대부대가 돌아온 것은 자기가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근숙이 언니는 그런 노부모들을 너무 욕심이 많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 보기에는 끝없이 무조건 품으려는 그분들의 넉넉한 인품 때문에 이 난리통에도 그 많은 아들, 딸과 손자녀들 중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알고 보면 그것도 일종의 시샘일 터였다. 내가 웬일이냐? 우리 집에 다 오고. 근숙이 언니는 둘이만 조용히 들어앉을 방이 없는 걸 자기 잘못처럼 미안해하며 큰 언니네가 쓰고 있는 사랑채로 끌고 나갔다. 조카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줬다. 근숙이 언니가 나를 고약한 부스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군다는 게 느껴져 쓸쓸했다. 못 찾아봐서 미안하다. 잘 지내지? 오빠가 죽은 걸 안 알려줬다고 제일 섭섭해한 것도 근숙이 언니였다. 그녀는 나더러 상종 못할 독종이라고까지 분개를 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후에도 나한테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 혼자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식구 모두의 타인을 밀어내는 듯한 태도에 부침성 있는 그녀도 제 풀에 나가 떨어진 것과 다름없었다. 우리 식구는 고작 그런 일에 그렇게 뜻이 잘 통했다. 나는 사람 사는 집다운 이 집의 북적거림과 함께 그리움 같은 게 은은하게 퍼져오는 걸 느꼈다. 대충. 걱정 많이 했어. 굶어 죽을까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미안해 언니야. 돈 벌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오면서 보니까 도남 시장에도 거의 빈 가게가 안 남았더라. 더는 위로받고 싶지 않다는 고약한 심보가 도져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사는 안 돼 넌. 그건 도장장이가 확실하게 도장 찍어줬잖아. 근숙이 언니 또한 직설적이었다. 나는 감추던 전과가 들통난 것처럼 머쓱해지고 말았다.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를 꼬시기는 애당초 틀렸고 내가 무슨 수로 장사를 하겠어. 취직이라면 모를까. 취직 자리 하나 알아봐줘. 점원 노릇도 괜찮아. 알아는 볼게. 이 쬐그만 시장에 점원 두고 장사할 만한 집이 있을라나 몰라. 다들 식구끼리 해먹거든. 공장이고 회사고 다 문 닫아버린 세상이니까 장사밖에 해먹을 게 있어야지. 언니는 좋겠다. 그런 점포가 몇 채씩 있는 부잣집 딸이니까. 부자는 무슨? 밥 걱정 안 하는 것만 제일로 알고 자식 공부에는 도무지 신경을 쓸 줄 모르는 노인네들이 난 얼마나 답답하고 싫은데. 그래도 언니가 돈 없어서 대학 못 간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대학 안 가는 걸 자연스럽게 알도록 길들이는 가풍도 확실히 문제 있는 게 아니겠어? 그 부분이 언니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 화제가 그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게 우리는 둘 다 약간 우울해지고 말았다. 속 넓은 언니는 나를 위로하려면 같이 우울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날은 맛있는 점심까지 얻어먹고 왔다. 오랜만에 해보는 식사다운 식사였다. 오는 길에 보니 시장통 뒷골목의 즐비한 음식점들이 길바닥을 온통 질펀이 적시며 드럼통에 절인 배추를 씻고 있었다. 시뻘겋게 소를 버무리고 있는 집도 있었다. 며칠 전에 첫 얼음이 얼고 나서였다.
여자들이 곱은 손으로 봐서 이른 김장은 아니었다. 기나긴 겨울의 어둡고 차가운 손이 덜미를 잡을 것 같아 종종 걸음을 쳤다. 등덜미에 식은땀이 흐르게 생생한 공포감이었다. 역시 근숙이 언니밖에 없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온 지 며칠 안 돼 언니가 찾아왔다. 대학생을 구하는 취직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잘만 되면 미군 PX에 취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레 흥분해서 언니답지 않게 수선을 떨었다. 정말 PX에 취직이 된다면 그건 흥분할 만한 일이었다. 근숙이 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연줄이 생겼나 했더니 PX 안에도 한국물산 매장이 있는데 그런 위탁 매장을 몇 개씩이나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번 사장한테 납품을 하는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니 그 납품업자의 아내가 근숙이 언니네 점포에 새들어 수예품 가게를 한다니 몇 다리를 걷는 것인지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닥 믿음이 가지지 않았다. 그쪽에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꼭 대학생을 원하는지도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아닌 그 사장님이 직접 보자고 했다니 나 모르게 중간에서 애들을 많이 쓴 것만은 알아줘야 할 것 같았다. PX에 출근하기 전에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허순구라는 그 한국물산의 사장 집까지는 근숙이 언니가 같이 가주기로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주소와 약도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전차를 타고 종로까지 갔다. 허 사장네는 관운동이었다. 약도로 봐서는 찾기 쉬운 집이었다. 너한테 미리 말해둘 게 하나 있어. 화신상에서 안국동 쪽으로 얼마 안 가다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근숙이 언니가 콧등을 난처하게 찌그러뜨리며 말했다. 보나마나 안 좋은 일 같아서 나는 걸음까지 멈추면서 따질 태세를 취했다. 뭔데? 너 화내면 안 돼. 내가 속인 게 하나 있어. 내가 누굴? 확실히 다 말해주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야. 내가 널 영문과라고 했어. 서울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러면서 무슨 과냐고 묻더라고. 누군 누구야 중간에 든 사람이지. 진짜 사장은 나도 처음 오늘 만날 거고 서울대학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영문과라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 PX에서 장사하면서 대학생 구하는 까닭이 뭐겠어? 지가 영어가 달릴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말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세상에 어디 가서 재학 증명서 떼오랄 것도 아니니까. 나는 더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슬며시 웃음이 났다. 속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게 우선 마음이 놓였던 것 같다. 나를 취직시키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써준 게 고맙기도 하고 영문과라고 속이는 것도 뒷갈망이 캥기기는 해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근숙이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벽하지 않았다. 돈이 벌고 싶었고 PX란 데가 어떻게 생긴 데인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도남시장의 순대 냄새와 꿀꿀이죽 냄새가 뒤섞인 냄새. 그 냄새에 오장이 뒤틀리는 듯한 식욕을 이기지 못해 지친 짐승처럼 정기없이 번들대는 눈과 어두컴컴한 얼굴로 두 가지 음식의 영양가와 부피와 주머니 사정을 암산으로 산출해내느라 발걸음을 질정 못하는 막버리꾼. 브래지어와 거들까지 깃발처럼 내걸고 손님을 부르는 구제품 좌판의 악취보다 더 비위를 뒤집는 야릇한 암내. 그 앞에서 터무니없이 큰 브래지어를 자신의 미숙한 가슴에 대보는 입술 붉은 허린 창녀. 저만치서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여자가 아쉬운 듯이 아무것도 못 사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걸 틈타 살금살금 다가가 귓전에 바싹 귀키한 입을 갖다 대고 달라이스? 후하게 쳐줄게. 나하고 단골 트면 해롭지 않아. 독침처럼 날카롭고 표독하게 속삭이는 달러 장수. 파리가 윙윙 대는 부둣간에서 수시로 가죽 혁대에다 식칼을 갈면서 똑같이 쉬팔이나 불러들이는 건고등어 장수를 은근히 얕보는 늙은 백정. 악착같이 한눈 꿈이라도 더 덤을 받으려는 얌체 손님을 핑계로 5 눈금쯤은 더 나가도록 안진뱅이 저울을 조작해놓고 거드름을 피우는 밀가루와 설탕가루 장수. 봉지 쌀에서도 단 한 움큼이라도 벗겨 먹으려는 싸전 영감과 안 속으려는 어린 세대간이 뒷박을 평평하게 미는 방망이를 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다거니 눈깔이 뼈냐? 나처럼 홀쭉한 방망이로 미는 싸전 있으면 나와 보라거니 사생결단의 치열한 싸움. 온종일 목이 쉬게 싸구려와 떠리를 외쳐대도 물건은 안 줄고 허기 만지는 푸성기와 과일 장수. 점심 거르고 새우젓 조금 집어먹고 냉수 한 대접 마시는 고릿한 냄새가 밴 젓갈 장수. 그런 것들 사이를 놀이터 삼아 요리조리 싸다니다 운수 좋아 남의 걸 슬쩍 해도 입정질해도 야단맞지 않는 장돌뱅이 새끼들. 이런 생존의 마지막 발악 속에서도 눈에 띄게 초연하고 고상하고 알토란 같은 장사가 있었으니 바로 미제 장수였다. 미제 장수는 언제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거의 노점이었고 좌판의 크기도 잘해야 밥상 넓이밖에 안 됐지만 물건 많은 금값처럼 애누리 한 푼 없는 현금 장사였다. 미제 물건이란 포장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 여름 자매 다과점을 시작할 때 근숙이 언니하고 뒤지고 다닌 미제 장수들이 취급하던 군용 미제하고는 될 것도 아니었다. 앞서의 미제가 시레이션에서 흘러나온 거라면 뒤의 것은 PX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했다. PX 물건 하면 곧 고급의 사치품을 의미했다. 럭키 스트라이크와 카멜 담배, 밀키웨이 초콜릿, 럭스 비누, 나비스코 비스킷, 참스 캔디, 폰즈 크림, 콜게이트 치약, 그런 미제 물건들이 좌판에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하게 모여있는 것만 봐도 즐거운 눈요기가 되었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을 불러 일으켰다. 구질구질한 시장 속의 난데없는 꽃밭 같은 이 작은 좌판들이 곧 미국의 부와 문화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여북해야 점잖은 척하는 신사도 어쩌다 럭키 스트라이크를 한갑 사서 피우고 나서는 그 맛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과시할 수 있는 포미를 잊지 못하여 그 갑에다 국산 담배를 넣어가지고 다니겠는가. 이렇게 껍질조차 아까워서 못 버리는 미제를 통틀어 PX 물건이라 칭하지 않던가. 그리로 통하는 길에 다소의 난관이 있는 건 알리바바의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선 암호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점점 언니가 거짓말을 시켰다는데 기죽기보다는 취직 자리에 매혹을 더해주는 걸 느꼈다. 걱정 마, 잘해볼게. 나는 의젓하게 언니를 위로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될 것 같지 않은 입학한 한 서울대학이 이제 와서 쓸모가 있다는 것도 여간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만약 거기 취직이 안 된다면 대학을 떨어진 거 이상으로 낙담스러울 생각을 해서라도 사장이 좋아한다는 서울대학과 나에게 걷잡을 수 없이 매력 있어지는 PX의 흥정이 원만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였다. 근숙이 언니 혼자서 찾아낸 허 사장네는 소슬 때문이 드높은 조선 기와집이었다. 그러나 안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보통 살림집하고는 인상이 달랐다. 사랑채에 딸린 퇴마루 밑엔 연함은 결례나 되는 고무신과 운동화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러 대의 재봉틀 소리가 들들대고 있었다. 추녀 밑에도 울긋불긋한 옷감이 두루마리 피륙재로 쌓여 있었고 큰 상자 속에 꾹꾹 눌러 담은 허섭 쓰레기도 온통 마름질하고 남은 조각들이어서 어수선해 보였다. 그러나 대돌 위에 높이 솟은 한 채는 조용하고 위험이 있어 보였고 육한 대청의 살림살이는 으리으리하고 반질반질 기름이 흘렀다. 부엌에서 나온 식모가 안방으로 안내했다. 허 사장인 듯 싶은 40도 채 안 돼 보이는 신수 좋은 남자가 명주 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내 나이 또래밖에 안 돼 보이는 피부가 고운 여자와 함께 아랫목에 깔아놓은 뉴똥 포대기 밑에 발을 놓고 앉은 채 우리를 맞았다. 사랑에 겨운 가벼운 신랑이나 농지거리를 하고 있었던 듯 나른하게 풀린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여자하고 시시덕대던 자세를 고쳐 앉지도 않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모욕감을 느꼈지만 경대 앞에 세워놓은 액자를 보니 그들이 결혼사진이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혼자서 개었다 흐렸다 했다. 허 사장은 격식을 안 차리는 사람 같았다. 아랫목에 발을 넣으라고 우리를 그들이 같이 덮고 있는 포대기 밑으로 끌어들였고 조금 있다 아침상이 들어왔는데 식모한테 공기하고 숟가락을 더 놔오지 않았다고 나무라면서 같이 먹을 것을 권했다. 손발이 꽁꽁 얼어 아랫목으로 다가가기는 했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굳게 사양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먹고 나서도 그는 나를 떠보거나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자기 사람 취급을 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서울 대학생을 부리게 되어 기분이 좋다는 소리를 농담처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취직은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진의가 의심스러운 것은 되레 내 쪽이어서 영문과를 들어가긴 했어도 얼마 다녀보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외국 사람하고 영어를 해본 경험은 한 번도 없다고 실토를 했다. 그는 껄껄 웃으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영어 더 못하는 것은 PX 안에서 숱하게 봤다고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은 따로 부리고 있으니 나는 읽고 쓰는 것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다. 내 일은 더욱 모호해져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출근해서 부딪혀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만 했다. 나는 점점 더 떨떠름해졌다. 그런 내가 비싸게 구는 것으로 보였던지 그는 더 확실하게 자기 사람 취급을 하려 들었다. 출근은 내일부터 하도록 해요. 임시 패스라도 신청해서 나오려면 하루는 걸리니까. 참, 오늘은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공장이나 구경할까? 들어오면서 눈여겨본 사랑채를 공장이라고 했다. 울긋불긋한 천으로 파자마를 만들고 있었다. 발 들여놓을 틈 없이 혼잡스러웠지만 눈여겨보니 일사불란하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단사만 남자고 다들 아주머니 아가씨들이었다. 처음 보는 미싱 자수 기술이 신기했다. 여학교에서 거의 한 학기가 걸려도 완성될까 말까한 수저집이나 백인못 따위. 전통 자수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 수가 미싱 바늘 밑에서 순식간에 그린 듯이 곱게 돼 나왔다. 앞판에다가 용이나 공작, 모란꽃 따위를 크게 수놓고 나면 다음 미싱에서는 뒷판과 맞추고 소매를 달고 차이니즈 풍으로 처리한 파자마 윗도리가 돼 나왔다. 같은 색깔의 바지와 맞춰 한 벌이 완성되면 치수별로 상자에 넣게 돼 있었다. 수가 아깝게도 천은 번들번들하고 올이 잘 풀리게 생긴 인조견 천이었다. 외국 군인한테 팔 때는 천을 세틴이라고 말한다는 그 파자마는 빛깔도 세련되지 않은 원색 그 자체여서 우리 같으면 거저 줘도 안 입을 것 같은데 한 벌에 자그마치 12달러 20센트나 받는다고 했다.
공정 환율은 어떤지 모르지만 만일 그 돈을 암달러상한테 바꾼다면 우리 식구가 한 달도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양키들 월급날만 돼보라지. 우리 매장에서 하루 매상이 2,000불도 오른다고. 그러니 내가 돈을 안 벌고 배기겠어. 그땐 공장도 야근에 들어가는 거지 뭐. 미스박도 그때는 파자마 포장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을 거구먼. 영어를 못해도 내쫓길 것 같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발이 점원으로 써먹겠다는 소리로도 들려서 약간은 자존심이 상했다. 내일 출근하기로 하고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근숙이 언니한테 그런 언짢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얘는 그건 앞으로 너 하기 나름이란 소리 아니겠어. 나는 영문과 아니면 안 되는 어려운 주문을 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다고. PX는 딴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딴 도깨비 쓸개 같은 걸 파는 데가 다 있을까? 이왕 점원 노릇밖에 못할 거면 껌이나 담배나 그런 진짜 미제 물건 파는 데라면 얼마나 좋아.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누고 나서 다르다는 소리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소린 줄이나 알고 짓거려라. 도남시장에서 점원이라도 하고 싶다 때가 엊그저께야 얘. 난 얘 PX 안이 어떻게 생겼나 돈 내고라도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숙이 언니는 취직시켜준 김에 내 눈치 보지 않고 말을 막 했다. 난 그게 조금도 싫지 않았다. 걱정도 됐지만 전혀 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그림자 노릇은 지긋지긋했다. 엄마는 외아들을 잃었으니 앞으로 무슨 낙을 바랄 것이며 올케 또한 과부가 되고 말았으니 죽지 못해 사는 게 가장 잘 어울리겠지만 나에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엄마와 올케에 동조한 의무기간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주 오래간만에 내 안에서 삶의 의욕이 쾌적하게 기지개를 켜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도 난 이제 겨우 21살이었다. 미치게 젊은 나이였다. 근숙이 언니가 나에게 내일부터 출근할 양장이 있냐고 물었다. 대학에 들어간 게 늦은 봄이었고 그때 엄마가 해준 게 하늘하늘한 조제 치마에다 수 저고리였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양장은 고사하고 치마 저고리도 새 것을 얻어 입어본 적이 없었다. 피난 갈 때마다 끌고 다니던 옷감은 몇 벌 있었다. 언니는 취직 선물을 하고 싶다며 당장 동대문 시장으로 끌고 갔다. 천변가의 질비한 옷가게나 양품점은 도남 시장보다 훨씬 번창했지만 기성복은 역시 구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손질을 잘해 옷걸이에 걸어놓은 걸 보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입어보면 딴판이었다. 수수한 정장 윗도리로 보이는 것도 입어보면 허리가 너무 길고 꽉 끼고 소매 역시 좁고 긴 게 단박 구제품 티가 났다. 그래도 우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낄낄대며 동대문 시장을 휩쓸고 다녔다. 다니는 사이에 눈썰미도 생겨서 허리가 그닥 길지 않고 품도 넉넉한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걸 얻어 입으면서 첫 월급을 타면 근숙이 언니 선물 먼저 사야겠다고 별렀지만 간사스러운 것 같아 말로 하진 않았다. 집에 들어갈 때도 큰 수가 난 것처럼 호기를 부리고 들어갔다. 우리 집안을 울리는 명랑한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도 생소하게 들렸다.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고였던 공기와 먼지들까지 파문을 일으키며 무산하는 게 보이는 듯 했다. 산 사람이 마냥 죽지 못해 사는 신용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누가 한 번은 깨야 할 금기였다. 저녁 때는 일부러 숙부네로 마을을 가서 취직된 걸 알렸다. 숙부가 뛸 듯이 기뻐하며 홀가분해 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었는지 알 것 같았다. 미 8군의 메인 PX는 해방 전에는 미스코시였다가 해방 후엔 동화백화점이 된 건물을 쓰고 있었다.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건물이다. 남대문 시장을 포함한 그 일대는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만큼 환도한 주민이 희소한 동네에 틀어박혀 살던 나에겐 눈이 돌고 정신이 어질어질할 만큼 번화하고 화려했다. 6.25 때 전화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은 PX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린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에서 여름에 돋아난 풀이 말라 죽은 게 몇백 년 묵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공터 사이에 불쑥불쑥 남아있는 건물들도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이 불타지 않았으면 높은 칸막이처럼 벽만 서 있고 지붕은 뚫린 건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꼬여들어 사고 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대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국적인 활기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천박의 근원지가 바로 PX였다. PX를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 쪽의 번영과 화려가 오직 PX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양키 시장 덕이라면 그 반대쪽에 줄행랑처럼 질비한 가거물마다 들어선 한국 토산품점이 한국 사람에게도 낯선 온갖 잡화와 조잡한 수혜품들을 미친년 기질하듯 덮어놓고 휘둘러대며 달러를 만져볼 수 있는 것은 PX를 드나드는 외국 군인들 때문이었다. 양구, 포천, 철원, 문산 등지에서 휴가 나온 사병들은 PX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남은 달러를 그 토산품 가게를 기웃대며 야금야금 날렸다. 자기가 속한 사단이나 군단 마크를 수놓은 인저견 스카프를 사서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길다란 장죽을 사서 입에 물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똥통을 매거나 지게를 진 목각 인형을 사서 고향에 붙이려고 길바닥에 내놓은 걸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의 초연에서 잠시 멀어진 해방감을 느긋하게 음미하려 들었다. 그러다가는 10중 8구 펜포의 유혹에 걸려들게 돼 있었지만 취급하는 물건도 상대하는 고객도 다른 양쪽 시장의 상이한 통화를 유통시켜주는 달러 장수들이 스며있지 않은 곳은 없었다. 특히 젊은 여자는 달러 있느냐는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귀를 더럽히지 않고 그 번화가에서 걸음을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무리 멋부리고 나왔다고 해도 사람 어떻게 보고 이래요? 하고 한마디 쏴주거나 냉랭하게 구는 걸로 달러 장수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만 PX 앞을 본거지로 삼은 양아치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양아치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고 또 한 종류는 뭘 파는 것처럼 들이대면서 훔치는 걸 주로 하는 좀 도둑들이었다. 거지 애들의 밥은 양공주와 PX 거리였다. 그 애들은 PX 안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통틀어 PX 거리라고 부르면서 양공주와 분류해 주기는 했지만 한 번 붙들렸다 하면 용서 없기로는 양공주 취급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그 애들은 빌어먹으려고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여서 질이 좀 나은 애는 그 안에다 콜타르 비슷한 시꺼먼 걸 넣고 다녔지만 질이 나쁜 애는 구린내 나는 인분을 넣고 다니면서 핸드백을 붙들고 늘어졌다. 돈을 안 주면 그걸 옷에다 칠하겠다고 킬킬거리며 위협했다. 그들은 얼굴에다 일부러 앙괭이를 그리고 패거리를 지어 다녔기 때문에 재수 나쁘게 걸렸다 하면 얼른 한 푼 집어주는 게 수였다. 구걸의 대상이 주로 양공주라면 얌생이질이 노리는 건 GI들이었다. 멀쑥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미군 사병들한테 양아치들이 집요하게 들이대는 상품은 주로 조잡한 춘화였다. 그걸 GI 턱주가리 밑으로 밀어 올리면서 야릇한 웃음을 흘리는 목적은 그까짓 거 한두 장 팔려는 게 아니라 춘화를 붙인 빳빳한 마분지로 포켓에 꽂힌 파카 만년필을 낚아채는 데 있었다. 파카 만년필은 아무리 중고라도 남대문 양키 시장으로 가지고 가면 당장 현금이 되었다. 그런 애들에 비하면 구두닦이들은 양반이었다. 그 바닥에서 쫓겨나지 않고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치기나 해코지는 삼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얼굴이나 손등에 구두약을 함부로 처발라 눈만 반짝반짝하기는 얌생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양아치들이 이미 충분히 남루하건만 더 극적으로 불쌍해 보이려고 기를 쓰면서 악머구리 끌듯 그 바닥에 꼬이는 것도 그 한가운데 PX가 있기 때문이었다. PX 뒤쪽은 주로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서 양갈보와 양아치와 달러 장수와 PX 걸과 PX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자벽부들과 양키 시장 상인들이 화기애애하게 어우러져 점심을 먹으며 돈셈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거래를 트기도 했다. 그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미군이나 미국 물건에 붙어먹고 산다는 것으로 한 통속이었다. 그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패거리를 지어 뭔가 일을 꾸미고 한 푼 두 푼이 이해 상반의 언성을 높이느라 뜨겁게 달아오른 순간은 마치 꿀꿀이 죽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처럼 실속 있고 느글느글하고 파렴치해 보였다. 내가 첫 출근한 날 티나 김을 만난 것도 바로 PX 뒤쪽에 난 직원들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중 음식점에서였다. 설렁탕, 곰탕, 국밥 따위를 파는 집이었다. 오전 중의 국밥집은 썰렁했지만 증기가 자욱한 부엌 속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는 조급하고도 활기가 넘쳤다. 나는 허순구 사장이 앉아있으라고 일러준 바로 그 자리에 꼼짝을 못하고 앉아있었다. 허 사장은 오전 중 늦지막이 나오라고만 하고 정확한 시간은 말하지 않았다. 예의상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장보다 늦을 경우 그 안에 들어간 사장을 불러낼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덮어놓고 일찍 나와서 뒷문 밖에서 떨고 있었다. 직원들의 출근 시간보다도 이른 시간이어서 PX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먹고 사는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상상한 대로 입술이 새빨갛고 화장이 짙은 멋쟁이들이 단연 눈에 띄었지만 비로드 치마에다 양단 두루마기를 입은 귀부인 차림의 중년 부인도 적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의 군복 차림이었지만 미군 부대 종업원에게도 군복 착용을 허용하던 당시로서는 입은 옷만 가지고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이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영어 때문에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영어 몇 마디는 해서 이런 데 다닐까 싶게 늙고 추비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약간은 위안이 되었다. 허 사장은 종업원들이 출근 시간보다 1시간도 더 넘게 늦지막이 나타났다. 그는 윤이 흐르는 모직 신사복 위에다 미군 군복 중에서 유엔 점퍼라 불리는 방한복을 슬쩍 걸치고 있는 게 그렇게 두드러지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유엔 점퍼는 시중에서 매매되는 미 군복 중에서도 가장 감나가고 따뜻한 방한복이었다. 그동안 그 피부가 고운 여자와 뉴똥 포대기 밑에서 충분히 시시덕대다 나왔는지 그의 잘생긴 얼굴엔 남을 기다리게 했다는 미안감도 추위를 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만 편안하고 유들유들해 보였다. 저 안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면 출근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일까. 그 안의 사정을 잘 모르는 나는 그게 여간 신기할 뿐 아니라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얼마만큼은 무신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오버도 없이 염색한 미군복을 개조한 바지 위에 구제품 재킷을 걸치고 으르르 떨고 있는 내가 안 돼 보였는지 얼른 마주 보이는 국밥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텅 빈 국밥집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더니 자지러지는 소리로 반색을 했다. 오메, 사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요? 차 한가 드시고 발길을 끊으시길래 뭘 잘못했나 했더니 젊은 사모님이 싸주시는 벤또를 드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만 혹시 간밤에 사모님 눈 밖에 나서 아침도 못 얻어 잡수신 거 아니오? 그러게 내 뭘 했어요. 인삼노경으로도 나이는 못 속인다 하납디까. 이렇게 거침없이 농지거리를 하는 걸로 봐서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흉엄을 없는 사이인 것 같았다. 아, 말 조심.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중하게 쓸 서울대 학생이니까 아주머니도 그렇게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패스 나오는 대로 티나 김을 내보낼 테니까 그동안 몸이나 좀 녹이게 내버려 둬줘요. 괜히 순진한 사람 앞에서 남의 험담이나 할 생각 말고. 허 사장은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아주머니도 더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음식점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았기가 변치 않아 문만 바라보면서 티나김을 기다렸다. 티나김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이름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 알 까닭이 없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걸 걱정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따로 부리고 있다고 한 그 사람이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기다리는 사이에 나에게 과연 PX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나올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는지 아침에 들어간 사람보다는 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꾸역꾸역 몰려나왔고 그중 상당수가 국밥집으로 들이닥쳤다. 안 먹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가 너무 불안해질 무렵 다른 PX 걸하고는 한눈에 달라 보이는 품위 있는 멋쟁이가 밝게 웃으면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반가워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내 손과는 될 것도 아니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친 손이었다. 나는 그게 반갑고 마음이 놓였다. 티나 김이라는 분이세요? 말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렇게 확인을 했다. 앞으로는 티나 언니라고 불러. 김 언니라고 그래도 되는데 우리 매장엔 김 씨가 또 한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곰탕을 2그릇 시켰다. 패스가 나왔는지 궁금했지만 말투로 봐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티나 김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하다 못해 아부에 가까웠다. 곰탕을 가져와서도 만화 많이 넣었다고 말하면서
눈웃음을 치고 갔다. 만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티나 김이 좋아하는 국 건더기인 듯 했다. 그러나 티나 김은 국 건더기를 그닥 즐기지 않는 듯 나한테 듬뿍 덜어주고 나서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었다.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짓들이 적당히 수더분했다. 이 집은 깍두기가 맛은 있는데 어찌나 크게 썰었는지 한 집에 먹기가 버거웠다. 그러나 티나김은 그 큰 깍두기점을 입가에 고춧가루 하나 안 묻히고 품위 있게 잘도 먹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핀잔을 들을 정도로 나는 그녀의 품위 있게 먹는 기술에 넋을 잃었다. 다 먹고 나서 그녀는 껌을 한 개 건네주면서 우리 매장은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벤또를 싸우기로 돼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 점심 얻어먹은 건 좀 무한했지만 처음 맛본 PX 맛이랄 수도 있는 그 미제껏 맛은 황홀하도록 향기로웠다. 티나김이 출입문 앞에서 비로소 건네준 패스는 마분지 조각에다 타이핑을 하고 끝에 꼬부랑 글씨로 사인을 한 허술한 것이었다. 템프러리 패스야. 정식 신분증은 신청해 놓을 테니까 증명사진 되는 대로 2장 가져와. 뒷문은 침침하고 길다란 통로와 이어지고 패스를 보여야 할 곳은 그 중간쯤에 있었다. 별로 넓지 않은 통로를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테이블이 가로막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여순경이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 들어갈 때는 패스만 보이면 되고 차차 얼굴이 있고 나면 안 보이고 인사만 해도 되지만 나올 때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소지품까지 샅샅이 수색을 당해야 한다고 했다. 남자 종업원의 몸수색은 상등병 계급의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는 책상도 없이 줄곧 서 있었지만 여순경이 제대로 수색을 하는지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파자마부에 새로 들어온 대학생 아가씨예요. 잘 부탁해요. 티나김이 여순경한테 이렇게 나를 소개했다. 검문소를 통과하고 나서 한참을 더 가서 복도가 오른쪽으로 꺾이고 그 끝에 있는 문을 밀고 들어서니까 매장이 나타났다. 들어서자마자 있는 것은 사진을 현상하는 사진부였고 그 다음이 내가 일할 파자마부, 가운데가 귀금속부, 가죽 제품부, 목공예품의 순서로 한국물산 매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미제 물품을 취급하는 진짜 PX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의 안목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때는 눈이 돌게 휘황한 별세계였다. 주야로 포성이 그치지 않고 밤이면 북쪽 하늘에 전쟁의 섬광이 불길하게 명멸하는 이 최전방 도시에 이런 고장도 있었던가. 마치 흑백 영화에서 갑자기 총천연색 영화의 세계로 떠다밀린 것처럼 얼떨떨하고도 황홀했고 뭔지 모르게 억울하기도 했다. 티나 김은 파자마부라고 말했지만 천장으로부터 은빛 사슬을 타고 내려와서 대롱대롱 매달린 매장 표시는 자수품으로 돼 있었고 한국물산부 중에는 제일 매장이 크고 화려해 보였다. 공장에서 봤을 때는 거저 주어도 안 입게 생긴 인조 파자마가 여기 쇼윈도 안에 은은한 조명을 받고 걸려있는 걸 보니 고대 중국의 왕실 의상처럼 화려 장중해 보였다. 쇼윈도 뒤쪽 우중충한 공간에 책상과 걸상, 장부책이 있는 데가 허사장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일할 것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던 사장하고 김언니가 우리를 반겼다. 김언니 역시 티나 김만큼 나이 들어 보이는 수수한 부인이었다. 그리고 안씨 아저씨라는 머리가 벗겨진 노인도 한 분 매장에서 포장을 거들고 있었고
안 노인이나 사장은 다 같이 김언니를 상옥엄마라고 불렀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6살 난 딸을 둔 전쟁 미망인이었다. 나를 포함해서 매장 점원만 4사람이었다. 한국물산부에 점원을 1사람 이상 둔 데는 파자마부밖에 없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번영하는 매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파자마부의 또 하나의 특색은 점원들이 높은 평균 연령이었다. 한국물산부뿐 아니라 진짜 PX 물건을 파는 매장에도 점원들은 한결같이 농염한 화장이 애처로 보일 정도의 젊은 아가씨들이었다. 나는 파자마부의 이런 특색이 가족적 분위기 같아 싫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나이 지긋하고 수수한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벼란간 떠다 밀린 것처럼 맞닥뜨린 이 별천지에 적응하기는 좀 더 어려웠을 것이다. 퇴근 무렵해서 매장이 좀 한산해지자 허 사장이 직접 나를 한국물산부 매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장과 점원들한테 인사를 시켰다. 그는 나를 소개할 때마다 이름 석자는 대강 넘어가고 서울대학생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매우 기분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방은 시큰둥한 얼굴로 나를 한번 째려보고 마는 게 민망하고도 괴로웠다. 이 바닥에서 서울대학생이라는 것이 허 사장에게도 나에게도 득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취직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어쩐지 그 점이 미심쩍었는데 취직이라고 되고 나니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서울대학생에서 서울만 빼줘도 훨씬 참아주기가 수월할 것 같았다. 말만 한국물산부지 한국 사람 보기엔 암만 해도 낯선 물건들만 취급하고 있기는 다른 한국물산부도 마찬가지였다. 가죽 제품은 주로 서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권총 케이스나 혁대를 걸어놓고 있었고 지갑이나 핸드백에 양각된 도안도 용 일색인 게 파자마부와 비슷했다. 누구 마음대로 용을 한국적이라고 정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귀금속 부에서는 옥이나 쑥돌 따위로 만든 엄청나게 굵은 가락지나 해태 돼지 따위 동물 마스코트 외에도 은에다가 자수정이나 연수정을 물린 장신구를 팔고 있었지만 세팅이 요란스러워 우리 고래의 장신구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매장들을 우리끼리만 한국물산부라고 하지 그 안에서의 공식 명칭은 컨세션인 것으로 미뤄 짐작하건대 매장 사용권을 한국 사람에게 주었다 뿐 꼭 한국적인 토산품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닌 듯 했다. 그런 매장보다는 파자마부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 직영 매장에서 오히려 순수한 한국물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아원에서 파견된 보모 아주머니와 공주님처럼 곱게 차려입은 예쁜 고아가 같이 지키는 이 작은 매장에서는 대나무로 된 각종 소쿠리나 왕골로 된 반지꼬리 보석상자, 작게 축소한 집신, 지게, 달구지 등을 팔고 있어서 훨씬 한국물산부다웠다. 그러나 그닥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았고 판매보다는 그 매장에 설치된 커다란 도네이션 상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더 되지 싶었다. 도네이션을 권유하는 상자는 처참한 한국전 사진으로 도배를 한 것인데 주로 장교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스름돈을 떨구면서 예쁜 고아에게 볼을 비비기도 하고 연민 넘치는 윙크도 해주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데도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곤 했다. 허 사장이 맨 나중에 데리고 간 데는 초상화부였다. 벽면은 견본으로 그린 비비안리,
로버트 테일러 등 미국의 미남 미녀 배우의 초상화가 차지하고 있고, 당시의 미 8군 사령관인 벤 프리트 장군의 웃는 얼굴도 있었다. 진열장 안엔 주문에 의해 완성된 초상화가 사진과 함께 진열돼 있었다. 미군들도 제 얼굴을 그려 달라지는 않는 것 같았다. 거의 다 묘령의 여자들을 그린 거였고, 간혹 인자해 보이는 노부인의 초상화도 있었다. 파자마부에서 파는 인조견 스카프는 한쪽 귀퉁이에 용 모양을 나렴한 건데, 용과 대각선으로 반대되는 쪽에 그린 초상화가 가장 많고, 캔버스에 그린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캔버스라는 것도 노방 조각에다 악교를 입혀 빳빳하게 만든 거였고, 스카프에 그린 것보다 오히려 값이 쌌다. 파자마부에서 파는 작은 손수건에다 그린 것도 있어서 어딘지 파자마부의 진열장하고 느낌이 비슷했다. 물론 잘 그린 것만 진열해 놓았겠지만, 얼마나 닮게 그렸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본이 된 사진을 옆에 붙여놓고 있었다. 패스포트에 넣고 다니느라 달아빠진 명함판 사진은 그때만 해도 흑백이었다. 아주 작지만 길목이 좋고 아담한 매장이었다. 그러나 속으로 깊어서 서너 명이나 되는 화가들이 널따란 책상을 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허 사장이 그리로 들어가서 무슨 얘긴지 하는 동안 나는 달리 눈길을 줄 데도 없고 해서 막연히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에 무슨 각성처럼 이건 모조리 되먹지 않은 그림이란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안 닮게 그렸다는 뜻은 아니었다. 사진의 얼굴들은 예쁜 얼굴, 덜 예쁜 얼굴, 날카로운 얼굴, 뚱뚱한 얼굴, 늙은 얼굴, 젊은 얼굴, 어린 얼굴 등 제각각이었지만, 그들 서양 여자들의 표정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건 인생고의 그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였다.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찌든 구석이라고는 없을 수가 있을까? 우리들한테는 갓난아기만 면하면 벌써 생기는 신산하고 고달픈 생활의 그늘이 그들에겐 늙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늙어도 어린애처럼 철딱선이라고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초상화는 달랐다. 화가의 붓질은 사진에도 없는 그늘을 그려놓고 있었다. 화가들은 애써 이목구비와 표정은 사진하고 닮게 그려놓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찌든 궁상을 땀방울처럼 떨구어 번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나에게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보였던 것은 나의 찌든 내면 때문일 수도 있건만, 나는 화가들이 있는 데를 바로 보기가 싫었다. 동굴처럼 깊고 어둑어둑한 곳에서 그들이 웅숭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은 PX라는 들뜨고 화려한 총천연색과 너무도 안 어울렸고, 내 집안의 흉이나 치부처럼 가려주고 깊었고 외면하고 싶었다. 다행히 허 사장은 나에게 화가들은 인사시켜주지 않았다. 초상화부도 내 매장이니까 미스 박도 앞으로 관심 좀 가져요. 이래봬도 소리 소문 없이 수익은 짭짤한데니까. 파자마부는 너무 소문이 났어. 먹여 살려야 할 식구만 늘고 여기는 지들이 그린 것만큼만 간주를 해주면 되니까 좀 안 될 때도 부담될 게 없거든. 월급제는 제 하나야. 허 사장은 지금 한창 어수룩해 보이는 미군을 붙들고 늘어져 초상화를 그리라고 꼬시는 소년을 턱으로 가리켰다. 아직 고등학생 티도 안 벗은 빡빡머리의 소년이었다. 마치 혓바닥에 팔랑귀비를 단 것처럼 가볍고 빠르게 퍼붓는 소년의 엉터리 영어가 슬펐다. Come on,
Come on, look, look. They are all Korean number one painter. Sure, believe me. Have you girlfriend? Show me her picture. We can make you her portrait. Then you can make her happy. Sure, sure. Why you don't believe me? You number 10. They are all number one painter. Number one. 이구나. 장사도 중요하지만 인사나 좀 하고 해라. 파자마부의 새로운 누나야. 하늘 같은 서울대 학생이다 인사가. 허 사장이 괜히 소년의 빡빡머리를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이구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다음에 허 사장은 미국 물산 매장 쪽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급히 그에게 지금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다 그렇게 유능한 화가냐고 물어봤다. 그럼 여부가 있나? 나라비를 쓴 유명한 화가 중에서 고르고 고른 틀림없는 인류들이라고. 최고 인류가 아니고선 배견하지를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알락달락하고 반짝반짝하고 향기로운 미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진짜 PX 매장에서는 유들유들한 허사장도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한테도 나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요염한 멋쟁이들이 껌을 짜득짜득 씹으며 물건을 팔고 있지 않으면 양키들과 능숙한 영어로 시시덕대고 있었다. 이군이 하는 영어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도 이왕 PX걸 소리를 들을 바엔 이런 데서 근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파자마 매장으로 돌아와 구경 잘 했느냐고 묻는 김언니에게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서 초상화부 화가들이 정말로 이름 있는 화가냐고 물어봤다.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있었다. 화간 무슨 간판장이들이야. 수도극장, 중앙극장 그런 데서 간판 그리던 이들이야. 서양 여자 얼굴을 사진 보고 비슷하게 그리는 기술이야. 간판장이면 최고지. 화간 무슨 얼어 죽을 화가? 그러니까 그건 허 사장의 말버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였다. 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가 서울대학을 읊어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계속할 것 같지도 않은 대학이어서 그 대학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학벌은 없이 돈을 좀 번 속물의 지적 허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기분은 고약했다. 허 사장이 나를 앞세우고 다니면서 서울대학생이라고 소개할 때 내 뒷꼭지에다 대고 한마디씩 했을 서울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서울대학 하고 비웃는 소리가 그제야 들리는 듯해서 닭살이 돋았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